안녕하세요. 저는 바이오블이라는 이름으로 과학을 가르치고 있는 유계은이고요. 오늘 미래사회를 준비하는 과학학습의 방향성이라는 주제로 세미나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자면 저는 서울에 있는 하나고등학교를 졸업했고요. 이화여대에서 과학교육과 생물교육을 전공하면서 좋은 과학 수업이 뭘까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 외에도 구몬과학에서 교재 기획이나 제작을 하기도 했었고 또 학교나 학원에서 정말 많은 아이들에게 과학을 가르쳐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학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저 스스로 과학을 좀 더 깊게 공부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생겨서 학부 졸업 후에는 바로 박사 유학을 나와서 지금은 미국에서 생명과학 박사 과정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제 소개를 할 때 스스로 제가 정말 과학을 좋아하는 생명과학자이기도 하면서 여전히 아이들에게 과학을 가르치는 일에서 큰 보람을 느끼는 선생님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저의 특별한 배경 덕분에 과학 교육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그리고 과학이라는 학문 자체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 이 두 가지를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아이들에게 과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선 본격적으로 세미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과연 과학을 잘하는 아이란 어떤 아이일까요? 어떻게 과학을 잘하는 아이를 정의하시겠어요? 그냥 단순히 호기심이 많은 아이라고 대답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중학교 때부터 이미 올림피아드를 준비할 정도로 과학 지식을 많이 아는 아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혹은 말로 딱 정의를 내리지는 못하겠지만 어렴풋이 무언가 집중해서 실험하거나 탐구하고 있는 아이의 모습을 떠올리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세미나를 마치고 난 후에는 과학을 잘하는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에 대해서 나름의 정의를 내리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미나는 크게 5가지 주제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과학을 잘하는 아이에 대한 정의를 함께 내려보면 좋을 것 같고요. 미래 사회에서 어떤 인재를 필요로 하는지, 또 지금 아이들에게 어떤 학습이 필요한지에 대한 얘기를 2번째 챕터에서 하고, 3번째 챕터에서는 과학교육계에서도 실제로 비슷한 흐름의 변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4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을 바탕으로 과학적 소양을 기를 수 있는 수업의 특징을 설명드리고자 하고, 마지막으로는 아이들의 레벨에 맞게 과학적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아이디어를 몇 가지 제안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럼 첫 번째 챕터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누군가 저한테 만약에 과학을 잘하는 아이에 대해서 정의를 해보라고 한다면 저는 과학적 소양을 두루 갖춘 아이라고 답을 할 것 같습니다. 이 과학적 소양이라는 건요, 과학 지식,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과학 지식을 활용해서 우리 삶 속에서 마주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인식하고 또 그런 일상 속에서 그것들을 활용해서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과학적 소양 안에는 여러 가지 역량들이 포함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과학적 사고력이 있겠죠. 이는 우리가 눈으로 관찰한 현상,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현상들에 대해서 과학적인 설명 체계를 생성해낼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고요. 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과학적으로 접근하여 해결해낼 수 있는지에 관한 과학적 문제 해결 능력이 있을 수 있겠고요. 또 조금은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과학의 본성, Nature of Science라고 하는데요. 그 과학의 본성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는 것도 과학적 소양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배우는 과학 지식은 언제든지 뒤집힐 수 있다던가 혹은 역사적으로 그 사회 속에서 과학이 해왔던 어떤 중추적인 역할이라던가 그럼 말 그대로 과학 자체의 본질, 그 특성에 대해서 얼만큼 이해하고 있느냐가 될 수 있겠죠. 혹은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강조하는 과학적 의사소통 능력도 아주 중요한 과학적 소양입니다. 이 안에는 과학적 문해력이라고 하는 이제 과학적인 글을 이해하는 능력이라던가 혹은 scientific writing, 즉 과학적인 글을 얼마나 잘 이해하여 읽을 수 있는지, 자신이 알고 있는 바를 과학적으로 타인과 논의하고 또 논리적으로 과학적 주장을 펼칠 수 있는지 등을 얘기하는 과학적 소양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흔히들 아시는 과학적 글쓰기라던가 과학적으로 어떤 내용을 프레젠테이션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과학적 탐구 능력인데요. 쉽게 지나칠 수 있을 만한 현상을 픽업해서 관찰하는 능력이라던가 스스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호기심을 인지하고 이를 과학적인 어떤 가설 설정, 그 다음에 실험 설계, 디자인, 데이터 수집 이런 일련의 탐구 과정을 통해서 본인이 갖고 있는 호기심을 해소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해답을 찾아가는 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이들마다 과학적 역량의 성취도는 다를 수 있고 또 어떤 친구들은 과학적 사고력이 더 높을 수도 있고요. 탐구 능력이 더 뛰어날 수도 있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여러 가지의 과학적 역량을 고루 갖추고 있고 일상 속에서 마주하는 어떤 문제들을 과학 지식을 활용해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아이가 과학을 잘하는 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과학적 소양이 왜 중요한 걸까요? 제목에는 제가 미래사회라고 적었지만 사실은 이미 지금부터도 충분히 강조되어야 되는 역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이야 저희가 엔데믹이라고 해서 마스크 없이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만 작년만 해도 다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혹시 막 화이저나 모더나에서 mRNA 백신이 승인됐던 때를 기억하세요? 백신을 맞아야 되는지 혹은 맞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시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그 당시에는 화면에 보시는 것 같이 코로나 백신을 맞으면 안 되는 4가지 이유라는 자료들이 미디어에 떠돌곤 했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mRNA 백신을 맞으면 우리 유전자가 영구히 변형이 되고 스파이크 단백질을 계속해서 영구히 몸에서 만들어내게 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감염을 일으킬 수 있게 된다라는 내용이었어요. 듣기에는 꽤 그럴듯한 설명이지만 사실은 과학적으로 논리적이지 않은 글입니다. 마치 과학인 것처럼 보이도록 꾸며놓은 비과학인 것이죠. 하지만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러한 글을 읽고서 마치 사실처럼 받아들이고 그래서 백신을 맞지 않기로 결정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목표한 백신 접종률을 달성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혹은 지연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백신 접종으로 기대됐던 코로나 예방 효과가 당장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없었던 것이죠. 다들 아시다시피 코로나 기간 동안 단지 백신만 문제였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조금 괜찮아지나 싶다가도 순식간에 확진자 수가 5만 명, 6만 명 이렇게 치솟기도 했고요. 질병관리청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2단계, 3단계, 3.5단계 이렇게 방역 지침을 바꿔가는 그 가운데 혼란이 계속해서 거듭했던 상황이었죠. 그래서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회사나 학교 차원에서도 그리고 정부기관에서도 굉장히 많은 질문들을 결정해야 됐어요. 예를 들면 감염을 막으려면 우리가 마스크를 어떻게 착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가? 또 감염자는 며칠이나 격리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언제부터는 일상생활을 재개해도 괜찮은가? 밀접 접촉의 기준은 무엇인가? 우리가 같이 밥을 먹으면 밀접 접촉인지 혹은 신체가 닿아야만 밀접 접촉인지 또 백신 미접종자들이 우리 사회에 있을 텐데 그들을 차별하지 않으면서도 모두가 안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예방 지침이 마련되어야 하는가 등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었어요. 본인의 실제 업무와 상관없이 각자의 자리에서 그 구성원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과학적 지식을 분별해서 찾아낼 수 있고 또 그런 일련의 지식들을 잘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이러한 위기 속에서 보다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국민들의 과학적 소양의 수준이 높을수록 이러한 전례 없는 위기 상황에서 체계적이고 보다 합리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아마 앞으로는 이러한 재난과 위기 상황이 더욱더 잦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의 자연재해들도 있겠지만 환경오염 때문에 이제 생기는 기후변화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급격하게 변화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특히 가장 위험한 것은 우리가 그냥 기후변화, 단순하게 지구온난화라던가 이런 생태계 변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포함한 여러 생명체들의 서식 환경이 변화하면서 인류의 역사상, 그러니까 지구의 탄생부터 혹은 인류의 탄생부터 지금까지의 그 몇만 년 이상의 역사 동안에 교류가 거의 없었던 생명체하고 교류가 생기게 되면서 그들이 갖고 있던 균, 이런 병원체들이 우리에게 와서 새로운 전염병 혹은 감염병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또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만 과학적 소양이 효과를 발휘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 우리 사회에서 지금 기술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라는 데에는 크게 이견이 없으실 겁니다. 최근에는 챗GPT 같은 인공지능 기술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고 그 외에도 인공자궁이라던가 인공지능을 동반한 사물인터넷 등 더 많은 과학기술들이 앞으로는 우리 삶에 더욱 깊숙이 자리 잡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을 잘 활용하고 기술이 인간에게 주는 이로운 점이나 또 기술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 상황들을 잘 이해하고 잘 분별하고 미리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앞으로는 훨씬 중요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고려를 해볼 때에요.
미래 사회에는 더 많은 기술들이 우리 삶 깊숙이 자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빠른 속도로 세상이 변화할 것이고요. 그래서 새로운 기술의 원리를 과학적으로 이해하고 기술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혜택을 제대로 파악해서 이를 잘 활용해서 부가적인 가치를 만들어내고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릴 줄 아는 능력이 앞으로 더욱더 중요해지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힘이 과학적 소양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기술과 사회 변화에 대한 과학 교육의 중요성은 단순히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고요. 여러 과학 교육 전문가들도 그 필요성에 대해서 똑같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제가 혹은 또 학부모님들이 받으셨을 전통적인 과학 수업을 떠올려 보면요. 주로 교사가 일방적으로 본인이 준비해온 개념들을 설명하고 시청각 자료 같은 것들을 보여주는 형식이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열심히 설명하면 이제 학생들은 받아 적다가 수업이 끝나는 형태였죠. 그래서 지식과 탐구 중심이었다고는 하지만 제 중학교 시절만 돌아보더라도 탐구마저도 사실은 글로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과학성 내용들을 다룬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글로써 그 실험 내용을 배워야 됐고 한 학기에 한 번 정도나 실험을 하면 많이 했던 것 같고요. 이제 시험 기간이 되면 실험에서 배웠던 내용, 예를 들면 이 실험에서 왜 1% 탄산수소 나트륨 수용액을 써야 했는지 이런 역할들에 대해서 멀티플 초이스로 답을 했어야 했고 말 그대로 이런 지식들을 잘 암기해가면 과학시험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빠르게 변화하는 미래사회를 대비하기 위해서 과학교육 학계에서도 미래세대 육성을 위한 최선의 과학교육 방법을 늘 고민합니다. 그 중에서도 최근 과학교육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개혁은 미국의 Next Generation Science Standards for State by State, 줄여서 NGSS라고 하는 이 교육 개정 과정에서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NGSS라는 건요, 미국에서 주 정부들의 협력 체제 속에서 개발을 하기 시작했고요. 2013년에 완성돼서 이제 앞으로의 과학 교육 과정을 이제 설명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말 그대로 다음 세대를 교육하기 위한 과학 교육의 목표, 성취 기준을 새로 만들어서 제시를 한 거죠. 이 과정에서 중요한 특징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정부에서 먼저 개정을 지시하고 계획한 것이 아니고요. 이 현장에서 그 지난 슬라이드에서 봤던 그 전통적인 과학 수업이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인지를 했고 그 교육 과정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먼저 요구했어요. 그래서 그 주정부들의 요구에 따라서 협력하여 개발을 시작하였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특징은요. 단순히 이러한 것들을 성취해야 합니다 하고 기준만 제시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개정 교육 과정에서부터는 이것을 각 수업에서 실천하는 것까지를 목표로 삼아서 가이드라인을 제작했어요. 그래서 지식만 다뤘던 전통적인 수업을 탈피하고 이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 새로운 과학교육의 목표가 필요해졌다. 그래서 그거에 대응해서 만들어진 것이 NGSS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만들어진 NGSS는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지식과 탐구 두 가지였다면 NGSS에서는 크게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전에는 지식이라고 강조되었던 그런 과학 개념들을 조금은 적은 수의 핵심 개념으로 추려서 교과 핵심 아이디어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알아야 하는 그 항목들, 개념인 거죠. 또 이를 단순히 이해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학습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수업 시간 동안에 실천이라고 부르는 과학자 혹은 공학자들이 실제로 연구를 수행하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사용하는 그 다양한 방법들을 체득하고 이런 여러한 지식들을 이해할 수 있는 일종의 이해 패턴이라고 부르는 관통 개념을 습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실제로 그 실천이라는 항목을 살펴보면요. 그냥 탐구라는 것만 강조했던 이전하고는 다르게 새롭게 질문하고 새로운 문제를 정의할 줄 아는지 또 모델을 개발해서 이 모델을 가지고 실제 지식을 연결지어 설명할 수 있는지 혹은 수학과 코딩 기술을 가지고 과학적인 설명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또 설명을 잘 구성하고 문제를 과학적으로 해결할 줄 아는지 근거를 바탕으로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주장을 펼칠 줄 아는지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고 수집해서 이를 평가하고 목적에 맞게 프로세스해내서 새로운 어떤 정보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이런 여러 차원에서의 과학적 소양을 강조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이 NGSS에서 제가 가장 좋아했던 그 표어가요. 모두를 위한 과학이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문과, 이과의 구분이 굉장히 심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내가 경영을 전공하더라도 이러한 기본적인 과학적 소양을 갖추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이런 과학적 소양을 가질 수 있도록 전공에 관계없이 과학적 소양을 기를 수 있는 수업이 필요해진다라는 거죠. 따라서 앞으로 우리 사회에 필요한 인재는 이런 과학적 소양을 갖추고 있는 구성원입니다. 그래서 과학교육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서 얘기하는 것이 정규교육 과정 속에서 과학적 소양을 잘 발달시킨 아이들이 미래 사회에서 주목받는 인재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 모두를 위한 과학 수업, 그리고 과학적 소양을 길러줄 수 있는 수업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가 과학을 어떻게 학습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마 앞으로 우리 아이가 과학을 배우는 과정에서 어떤 부분이 필요하겠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이제 감을 잡으셨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궁금해지는 게 과연 우리 아이가 지금 받고 있는 수업이 과학적 소양을 기를 수 있는 좋은 과학 수업이냐는 거죠. 그래서 이를 분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어떤 기준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일단 가장 첫 번째로는요. 선생님의 개입은 최소화되고 학생들의 엔게이지먼트가 최대화된 수업입니다. 그래서 과학교육론에서는요. 과학교사의 역할을 더 이상 렉처러 혹은 리더가 아니라 가이드, 그 다음에 헬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즉, 개념을 잘 설명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이는 최소한의 수준으로만 유지하고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해서 활동을 통해 이런 개념들을 학습할 수 있고 스스로 프로세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가이드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개념을 배운다, 열 전도율이라는 개념을 배운다고 할 때에 그냥 수업을 열심히 준비해 가서 일방적인 방식으로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직접 같은 온도의 쇠막대, 나무막대를 준비해서 아이들이 만져보게도 하고요. 이게 왜 다를까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게 하고 스스로 설명도 만들어보게 하고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실제 과학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것이 좋은 수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가만히 앉아서 수업을 듣는 게 아니라 친구들과 토의도 많이 해보고 교사에게 이제 질문도 많이 해보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수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수업을 구성하는 교사의 전문적인 역량이 필수적이라는 건데요. 예를 들면 그 주어진 개념, 그러니까 수업에서 우리가 다뤄야 하는 핵심 개념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개념을 적절한 실천 그리고 관통 개념과 잘 융합해서 아이들이 습득할 수 있도록 수업을 디자인하는 능력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는 학생들의 호기심과 흥미를 끌어낼 수 있는 수업이어야 합니다. 과학이라는 건 그 인간의 가장 본능적인 호기심과 관련이 가장 깊은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애들이 3살만 돼도 입에 왜를 달고 살아요. 아빠 이건 뭐야? 왜? 왜? 그러다 조금 더 크면 엄마 왜 하늘은 파란색이야? 엄마 차는 왜 저렇게 빨라? 이러면서 그 눈에 보이는 모든 현상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호기심을 보여요. 물론 아이가 5살, 6살 조금씩 커가면서 호기심도 줄어들긴 하지만 모든 학생들은 그 안에 스스로 잠재되어 있는 그 호기심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건드려서 끄집어내주면 아이들이 눈이 초롱초롱해지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궁금해하는 걸 알려주는 수업이라면 아이들이 집중해서 듣는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업에서 주로 쓰는 전략은 아이들이 궁금해할 만한 것들을 건드려요. 예를 들면 암 환자들은 항암 치료를 하는 가운데 왜 머리가 빠질까라던가 왜 코로나 백신을 맞고 나면 몸이 아플 수밖에 없는 걸까? 이런 질문들이요. 그러고 나서 교실에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과학 지식이 현실 세계하고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면 아이들이 집중해서 듣고 더 오래 기억하게 되고 또 수업을 재밌어 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선생님들마다 개인적인 어떤 각자의 전략이 있으시겠지만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아이들의 호기심과 흥미를 끌어낼 수 있는 과학 수업이 이제 학생들의 집중도를 더 잘 유지할 수 있고 또 과학을 배우고자 하는 아이들의 내적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글쓰기, 토론, 실험, 탐구 이런 과학적인 활동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는 수업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일방적인 소통 방식으로 지식을 인풋으로 넣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웃풋으로 직접 꺼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됩니다. 꼭 거창한 어떤 활동이어야 될 필요는 없지만 이런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이 이렇게 인풋으로 집어넣었던 배운 내용을 직접 프로세스하는 과정에서 이런 학습 효과가 훨씬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아이들의 과학적 소양에 대한 고려가 있는 수업이라면 이런 활동을 꼭 포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드리자면요. 다음과 같은 3가지 질문으로 과학 수업에 대한 대략적인 파악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얼마나 많이 말하고 얼마나 많이 참여하는지 한번 물어보시고요. 두 번째로는
수업을 재밌어 하는지, 뭐 과학 수업을 들으면서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현상들이 잘 이해가 되고 재미있는 것 같은지 이런 부분들을 물어볼 수 있겠고요. 세 번째로는 수업 시간 동안 글쓰기 혹은 뭐 토론, 실험 이런 활동들은 얼마나 자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 기준에 대해서 파악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는 이런 좋은 과학 수업을 따지는 기준이 선생님이 얼마나 개념을 잘 설명하는가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앞선 내용들을 들으시면서 우리 아이가 듣는 과학 수업이 이런 부분을 고려하고 있지 않은 수업이면 어떡하지? 라는 어떤 불안이 있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세미나의 목적은 이런 학부모님들의 불안을 자극해서 뭐 과학적 소양을 길러줄 수 있는 수업을 어떻게든 찾아 들으셔야 합니다. 라는 내용이 아니고요. 우리가 과학교육을 통해서 얻어야 할 것이 단순히 그런 지식이 아니라 그 이상의 역량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실제로도 과학적 소양을 꼭 학교 수업을 통해서만 기를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별로 해볼 만한 학습 활동들에 대해서 좀 로드맵처럼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초등 레벨 혹은 그 이전에 뭐 유치원 수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정도 레벨에서 저희가 해볼 수 있는 것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일단 제가 생각할 때 이 초등학교 정도의 레벨은요. 호기심을 가장 쉽게 끌어낼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간단한 과학 지식을 이제 우리가 실생활에 적용시켜 볼 수 있고 혹은 아이들이 눈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이 쉽게 관심을 가지고 그런 호기심을 가지고 그런 현상들을 살펴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때 이제 중요한 것이 단순히 이런 것들을 만들어보고 뭐 같이 노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왜 그럴까 하는 그 과학적 개입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과학적 개입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아이들이 배울 수 있는 것에 대한 차이가 굉장히 커요. 특히 물론 어머님, 아버님들 굉장히 바쁘시겠지만 주말에 뭐 한두 시간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도 과학을 쉽게 경험할 수 있는 나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로 제가 추천드리는 것이 그 네이버나 이런 데서 과학사를 검색을 해보시면 학년별로 아이들이 경험해보면 좋을 만한 실험 키트들을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살펴보시고 가격대도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아요. 그래서 뭐 이런 물의 전기분해 같은 경우도 15,000원 정도 선이고, 그래서 이런 키트들을 가지고 직접 만들어 보기도 하고, 그래서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한 약간의 설명만 덧붙여 주셔도 아이들이 과학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이런 것들을 직접 찾아보고 준비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으시면 기존에 나와 있는 과학실험 교재나 뭐 과학관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보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과학실험 교재 같은 경우는요, 특히 누구나 탐구라고 하는 이 책을 제가 추천을 드리는데, 뭐 집에 있는 종이나 가위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해볼 수 있는 탐구 활동들을 위주로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이제 그 과학 교사 분들이 직접 편찬한 책이기 때문에 그런 탐구 활동에 대한 깊은 이해, 그래서 잘 가이드되어 있는 책대로 아이들과 탐구 활동을 해볼 수 있다라고 보여줘서 이제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학관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잘 모르시는데 이런 교육 프로그램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시면요. 창작 탐구 과정 혹은 뭐 퀴즈 메이커, 퀴즈 코딩, 수학 교실 이런 워크숍들도 있고요. 뭐 과학교육 구독 서비스라고 해서 아이들이 놀면서도 과학과 이렇게 융합된 어떤 형태로 수업을 체험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회들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그렇게 과학을 경험하다가 조금 커서 초등학교 고학년 혹은 중등 레벨 정도가 되면요. 이때는 기본적인 레벨의 어떤 과학적인 역량을 훈련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뭐 첫 번째로 제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과학적으로 글 쓰는 능력.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장, 근거, 이유 이 세 가지 요소를 바탕으로 논리적인 글을 쓸 수 있는가. 뭐 패러그래프 단위로 시작해서 혹은 하나의 페이퍼를 완성할 수 있는가. 뭐 이런 글쓰기 능력들을 훈련을 해야 되고요. 뭐 주제 선정 같은 경우에는 구글에 뭐 Middle School Science Writing Prompt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굉장히 많은 주제들이 나와요. 과학적으로 생각해 볼 만한.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글쓰기를 충분히 해볼 수 있고요. 이제 물론 많이 쓰기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어느 정도 첨삭을 받고 스스로 고쳐보는 이런 과정들도 이제 분명히 중요합니다. 이제 이때 이런 과학적 글쓰기를 잘 훈련을 시켜놓으면요. 이후에 주관식 답안을 작성할 때 고등학교에 가서도 뭐 AP나 IB 과정 이런 것들을 할 때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이제 과학적 탐구력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한 발달이 필요한데요.
사실 이 중등 레벨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과학 지식이나 이런 거를 가지고 어떤 전문적인 리서치를 해보는 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것이 발명입니다. 이제 발명하면 뭔가 굉장히 거창할 것 같고 어려울 것 같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발명이라는 걸 너무 그렇게 어렵게 보시지 마시고 내가 일상에서 느끼는 그 불편함을 편리함으로 바꿔보기 위한 탐구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사실 제가 중학교 때 했던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어떤 거였냐면요. 이제 교실에 쓰레기 봉투를 씌우잖아요, 쓰레기통에. 근데 아이들이 이제 쓰레기를 계속 버리고 하다 보면 쓰레기 봉투가 말려서 그 통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매번 꺼내야 되고 아니면 뭐 봉투를 꽉 채우지 않았는데 버리게 된다던가. 그래서 이런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철물점도 직접 가봤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재료들을 보면서 어떤 이 재료의 이런 부분, 이 재료의 이런 부분, 이런 특성들을 융합해서 쓰레기 봉투 틀을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그 쓰레기 봉투가 안으로 말려 들어가지 않게 쓰레기통에 고정할 수 있는 장치였던 거죠. 그래서 이런 거창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기가 직접 불편함을 왜 불편한지 생각해보고 이 불편함을 편리함으로 바꾸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종합해보고 융합해보고 찾아보고 이런 과정 속에서 뭐 관찰력이라던가 과학적 사고력이라던가 혹은 과학적 문제 해결 능력이라던가 이런 과학적 수양을 종합적으로 발달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등 레벨에서부터는요, 이제 과학 지식이 어느 정도 같이 동반되어야 돼요. 그래서 중등 수준의 과학 지식은 기본이고요. 사실 맘먹고 배우면 중등 수준은 뭐 한 1년 정도면 사실 다 다룰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식적으로 잘 채워놓고 또 어느 정도 성취도가 있는 학생이라면 한 9학년, 10학년 정도 수준의 레귤러 혹은 아너스 레벨의 선행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면 이런 지식이 어느 정도 동반이 되어야 이제 주변을 이해하는 능력도 같이 성장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초, 중, 고 이런 레벨을 불문하고 교내외에서 열리는 다양한 과학대회 혹은 사이언스 페어 이런 것들에 참여해보는 것을 저는 굉장히 추천을 드립니다. 뭐 과학 토론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융합과학이 될 수도 있고 뭐 이전에 뭐 로봇과학 이런 여러 가지 대회들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뭐 과학 토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기의 뭐 의견서를 작성해보고 아이들과 논의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고요. 특히 요즘은 융합과학이라고 해서 하나의 그 프로젝트를 주고 이를 해결하도록 그냥 아이들에게 던져주는 형태의 과학대회들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여할 때 일단 가장 중요한 게 그 목적이 뭔가 상을 받아야겠다 이런 욕심이 아니고요. 단순히 그냥 경험해보는 거예요. 왜냐면 과학 수업 자체에서는 사실 이런 토론이나 융합과학이나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경험해보는 게 쉽지가 않아요, 사실. 그래서 이런 외부적인 어떤 대회에 참여해봄으로써 그런 일련의 과정, 의견서를 준비해보고 토론을 할 때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지, 의견을 교환하는지, 뭐 자료를 수집하는지 이런 일련의 과정을 경험해보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특히 중등 레벨에서는요. 그래서 아마 이때 이런 것들을 경험해본 아이들이 고등학교 때 똑같이 사이언스 페어를 준비하거나 뭐 다른 이시 활동을 한다고 할 때 훨씬 더 좋은 성과로 이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이제 고등 레벨로 넘어오면 그동안 발달시켰던 어떤 과학적 역량을 바탕으로 이시 활동의 성과를 또 맺고 또 AP나 IB 등 주어진 이제 교육 과정에서 일정의 어떤 학문적인 성취, 뭐 5점이면 5점, 7점이면 7점 이런 성취를 맺기 위한 체계적인 대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고등 레벨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아이들이 그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볼 수 있는 가장 좋은 활동이 과학 리서치 혹은 소논문 작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이제 IB 같은 경우에는 IA 바이올로지, 뭐 IA 케미스트리 이런 IA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준비되어 있지 않은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회들을 한번 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중요한 이시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학교에서 뭐 따로 리서치 수업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이런 리서치를 할 때 가장 크게 하는 착각 중에 하나가 마치 남들이 한 번도 발견해보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내가 만들어내야 된다는 엄청난 부담감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실제로는요, 그렇게 엄청난 토픽을 선정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실제 불가능해요. 그래서 아무도 뭐 대학 입학사정관들도 그렇고 고등학생 수준에서 이전에 세상에 발견되지 않은 것들을 발견할 거라는 기대를 사실 하지 않아요. 그 정도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거를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거는 남들이 많이 하는 주제여도 상관없어요. 뭐 germination이어도 좋고요. 뭐 plant growth 아니면 뭐 미생물 배양 실험 남들이 다들 하는 것 같은 주제를 정해도 괜찮지만 거기서 약간 5% 정도의 노보티
조금의 다른 참신함을 더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거죠. 이 과학 리서치를 할 때 훨씬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요. 이 아이들이 자기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를 선정을 할 수 있고,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가설 설정, 그리고 실험을 디자인하고, 뭐 통계적인 방법을 통해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런 일련의 탐구 과정을 과학적으로 충분히 사고하고 논리적으로 탐구하였는가. 그래서 이것들을 아이들이 제대로 경험하였는가. 이런 부분들이 훨씬 중요한 것이지, 뭐 이전에 어떤 것들을 새로운 것을 발견했는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고등학생 수준의 논문 혹은 연구를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거죠. 특히 혹은 이런 이 리서치 활동을 가지고 어디 저널에 출판한다던가, 그러니까 좀 높은 수준의 목표를 하고 계신다면 그 지도자를 찾으실 때, 뭐 학교 선생님도 마찬가지고요. 뭐 석박사 혹은 그 국제학술지에 출판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그 지도 능력 차이가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제가 이제 IA 같은 거를 지도를 해보면 학교 선생님이 매년 그렇게 뭐 10명, 20명 이런 아이들을 지도를 하실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분석하거나 이런 방법론적인 면에서 약간 타당하지 않다라고 혹은 너무 전문적이지 않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높은 목표가 있고 그거를 꼭 달성하고 싶으시다 하면 그 지도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의 역량을 좀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뭐 그 외에 AP, IB 과목 당연히 이수를 해야 되고요. 이수할 때에는 어떤 과목을 이제 이수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과 준비는 당연히 빠를수록 좋아요. 최소한 저는 한 10학년 정도의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다 갖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특히 바이올로지 관련해서는 제가 별도로 세미나를 진행할 계획도 있는데요. 혹은 뭐 블로그나 카페에서 제 칼럼을 확인해 보셔도 좋고요. 일단 바이올로지는 많이 볼수록 이득이에요. 이 전체 개념을 한 번을 thoroughly 보는 것보다 대략적으로 두세 번 더 돌려서 보는 게 훨씬 효율적이에요. 그래서 넉넉히 1년 정도 잡고 시험을 준비하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뭐 그 외에는 과학 잡지에 이제 뭐 학생 기자로 활동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고요. 또 아까 얘기했던 교내, 교회 그런 과학 대회에 참여해보는 것도 좋은 이시 활동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바이오를 전공하고 싶거나 혹은 뭐 의대 진학을 생각하고 있는 학생들이라면 이런 AP, IB 이런 수준의 그 과목들을 1년 정도 선행하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려요. 그래야 이런 이시 활동에서도 그런 전문적인 과학 지식이 있어야지만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인 어느 정도의 성취도를 가지고 있는 학생이라면 선행을 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미나를 마치기 전에 제가 하고 있는 바이오블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드려 보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세미나의 전반적인 내용이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과학 수업이기도 하면서 또 제가 하고 싶은 과학 수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계속해서 제가 가르쳐 왔었지만 좀 더 체계적으로 제가 원하는 과학 수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올해 바이오블을 시작하게 됐고요. 제가 생각하는 그 커리큘럼의 목표는 보시는 것처럼 지식 그 이상의 교육을 가능하게 하고 그런 역량들을 키울 수 있는 수업, 그리고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호기심을 일깨워서 과학의 재미를 경험할 수 있는 수업을 해보자 라고 정해봤고요. 앞으로 바이오블에서는 과학의 본질을 경험하고 또 사회 구성원으로서 필요한 과학적 역량을 길러줄 수 있는 체계적인 과학 수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바이오블의 커리큘럼은 다른 곳에서는 들으실 수 없는 차별화된 수업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는 바이오 101이라고 해서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학생들이 그 첫 바이오를 배울 수 있는 수업입니다. 주로 여름 특강으로 이제 제가 개강을 하고 있고요. 아이들이 바이오에 대해서 바이오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무작정 암기해야 된다, 뭐 이런 부담감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시켜주기 위해서 첫 바이오를 제대로 틀을 잡아주는 수업입니다. 실제로 제가 한 2년, 3년 정도 이 수업을 계속 진행을 했었는데요. 수업 크기도 굉장히 좋고요. AP나 IB 관계없이 그 이후의 과정들을 잘 진행하기 위한 기초를 쌓아줄 수 있는 수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그 외에 scientific research, 그래서 아이들이 리서치하는 그 과정, 뭐 토픽은 어떻게 선정해야 되는지, 실험은 어떻게 디자인해야 되는지, 데이터 분석하고 뭐 기초적인 어떤 통계 방법들에 대해서 이제 그 탐구 과정을 제가 1대1로 보통 진행을 많이 하고 있고요. 수업 목표에 맞게 뭐 IA 페이퍼라던가 아니면 퍼블리케이션을 내고 싶다던가 이제 그런 목적에 맞게 이제 맞춤형으로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어떤 전문적인 레벨에서의 리서치를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가르칠 수 있는 수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외에 이제 중등 과정에서 어떤 정형화된 커리큘럼이 없기 때문에
이런 과학 수업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학부모님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미들 수준에서 필수로 알아야 하는 과학 개념을 다루면서 NGSS를 기반으로 어떤 과학적인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뭐 글쓰기라던가 토론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볼 수 있는 수업을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을 통해서 아이들이 과학적 글쓰기 혹은 논리적으로 주장 펼치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커리큘럼 외에도 요청에 따라서 AP나 IB 바이오 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관심이 있거나 혹은 필요하신 과학 수업이 있으시다면 저한테 따로 요청을 주시면 됩니다. 이외에도 이제 아이들이 과학을 학습하는데 뭐 노트 정리라던가 뭐 이런 필요한 학습법들을 같이 점검해 볼 수 있는 세미나나 학기 중에 단원별 특강으로 이제 시험을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수업들도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학원에 앉아서 개념, 지식 이런 것들을 채워넣는 것이 아니라 정말 과학을 재밌게 할 수 있고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넣을 수 있는 수업을 바이오블에서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래 공식 홈페이지나 또 각 카카오톡 채널에서 바이오블을 구독해 주시면 이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교육 칼럼이나 과학학습에 필요한 어떤 서머리 노트 등의 자료, 그다음에 국제학교 졸업생들이 현재 어떻게 진로를 잘 개척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이런 인터뷰 자료들을 이제 집에서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세미나를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처음 던졌던 과학을 잘하는 아이란 어떤 아이일까요? 라는 질문에 이제 답하실 수 있으신가요? 네. 오늘 제 세미나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